자, 여러분 오늘은 부교재 68쪽에 있는 인문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과 감정조절 전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락을 한번 나눠 볼게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에는 따라서라고 하는 인과적인 접속어가 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 전체 여섯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정노동 종사자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특정한 감정 표현을 요구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감정노동은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한 감정 상태를 연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감정 관리 활동을 일컫는다. 내용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감정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감정 노동자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럼 감정 노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특정 감정을 연출하거나, 연출한다는 건 억지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체의 감정 관리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감정 노동의 개념을 설명을 해줬죠. 감정 노동이 뭐다? 지금 밑줄 그은 것처럼 일체의 감정 관리 활동이다. 그렇죠. 일종의 감정 관리 활동인데, 그 감정은 연출되거나 유지하는 거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첫 번째 단락 내용 다 끝났어요. 두 번째 내용을 봐보세요. 두 번째 단락 내용을 봤더니 감정노동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요인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요인들은 크게 개인 특성, 직무 특성, 조직 특성이 있다. 나눌 수 있다고 했으니까 분류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개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는 공감적 배려가 있대요. 공감적 배려가 있고, 이것은 타인의 감정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냥 상대방을 맞춰준다는 거죠. 감정을 다 연출을 해서. 이런 공감적 배려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이건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 공감적 배려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실제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직무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는 직무 다양성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이제 업무적인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활용해야 하는 기능이나 재능의 복합성과 관련이 있다. 재능이나 기능의 복합성이래요. 직무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표현해야 할 감정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특히 서비스 업무에서는 고객의 유형이 다양하면 직무 다양성이 높아진다. 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네요. 고객의 유형이 나이가 많고 적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직무 다양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직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원이 있다. 자, 개인 특성을 대표하는 것은 공감적 배려. 공감적 배려는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고, 직무 특성은 직무의 다양성인데, 이 직무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고객의 유형에 따라 다양성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조직의 특성은 사회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회적 지원은 상급자, 동료 등 조직 내에서의 대인관계, 상급자라든지 동료라든지 이런 대인관계에서 맺는 과정 속에서 얻는 인정이나 조언,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뒷받침을 의미한대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조직 특징이라고 하는 건 대인관계나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사회적 지원이 풍부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죠.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면 그 얘기니까 그런 사람은 감정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고 업무 만족도가 높다. 이게 하나의 이제 특징이 될 수가 있겠네요. 또 다른 특징, 긍정적인 뒷받침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낮고 업무 만족도가 높다. 그런 얘기를 해서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의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감정 노동의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럼 이제 감정 노동의 양상을 앞으로 얘기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두 번째 단락의 내용 요약은 감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류했어요. 분류했고 또 특징도 설명을 해줬죠. 첫 번째 분류가 내용이 뭐였죠? 개인 특성, 두 번째 직무 특성, 세 번째 조직 특성. 개인 특성은 어떤 게 대표적이었어요? 공감적 배려. 이 공감적 배려라고 하는 건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고, 직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기능이나 재능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고객의 유형에 따라,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또는 고객의 종류 유형에 따라서 직무 다양성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고,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조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라든지 물질적 지원과 같은 긍정적인 뒷받침으로써 이러한 것에 풍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감정 노동자는 스트레스가 낮고 업무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감정 노동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면 아까 감정 노동의 양상에 대해 설명을 할 거잖아요. 감정 노동의 양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걸 먼저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직무 수행 장면에서 나타나는 감정 노동 양상 중에 감정 노동 양상을 얘기하네요. 대표적인 것이 표면 행위와 내면 행위 두 가지가 있다. 감정 노동 양상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표면 행위, 내면 행위 이렇게 있구나. 조직이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특정한 감정 표현을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조직이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특정 감정 표현을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이다라고 해서 개념을 하나 정리를 해주면서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표면 행위는 어떻고 내면 행위는 어떤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죠? 표면 행위는 실제로 느끼지 않는 감정을 조직의 감정 표현에 맞추어 표현하는 것이다. 표면 행위라고 하는 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내가 실제로 느끼는 건 아니지만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이라는 게 있을 때 거기에 꽤 맞춰서 연출을 하는 거죠. 연출을 하거나 그 감정을 유지하는 거, 위장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감정을 위장하는 거다. 뭐에 맞게?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에 맞게 위장하는 거다. 연출하는 거다. 그 얘기를 했고, 내면 행위는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을 내면화해서 실제 감정으로 느끼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 사람이 진짜 그 감정을 느낀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감정을 느끼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 행위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내면 행위는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 심리적 안정이란 긍정적 영향을 주고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주는 거라면, 반면 이건 대조겠네요. 표면 행위는 감정 노동 종사자들은 감정을 위장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얘는 감정 부조화가 일어난대요. 왜냐면 위장을 해야 되고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위장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감정 부조화 상태가 되면 수치심이나 짜증이 일어나고, 감정 부조화가 지속되다 보면 감정 노동 종사자는 위선이라고 생각하며 거짓자를 느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울증까지 갈 수 있대요. 이제 결과가 어떤 초래하는 결과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내용은 감정 노동 양상 및 감정 노동 양상 및
특징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감정노동 양상은 아까 뭐가 있었죠? 두 가지. 표면행위냐, 내면행위냐. 표면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 부조화가 일어나고, 왜냐하면 내가 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지 않는 감정을 규칙에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내면행위는 오히려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준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초래하는 결과가 심리적 안정이 있을 때는 나쁜 결과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 부조화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울증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그래서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감정 부조화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한다. 그러면 이제 그 우울증과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거잖아요. 감정을 조절하는 전략이 있는데 우선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 감정을 스스로 평가할 것이다. 평가한대요. 그 후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결정을 한대요. 그런 다음에 적절한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한대요. 전략 구사. 이게 감정 조절을 구사하는 과정인 거죠. 처음에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전략이 나온다는 그 과정을 설명을 했고, 이런 감정 조절 전략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능동 전략. 두 번째, 회피 분산 전략. 세 번째, 지지 추구 전략. 그럼 이제 전략에 대한 얘기까지 이 글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찌되었든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결정하고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 속에서 대표적인 전략이 세 가지가 있는데, 능동 전략이 있고 회피 분산 전략이 있고 지지 추구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능동 전략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 감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왜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었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문제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보면서 자신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겠네요. 성숙하는 것을 기회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나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 상황을 개선하거나 개선도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자꾸 짜증나는 이유가 뭘까? 옛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잘 극복했으니 이번에 잘 이겨내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단락 내용에서는 감정 조절 전략의 어떤 과정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과정은 세 가지였었잖아요. 평가하고 결정하고 전략을 추구하는 전략을 발휘하는 거였는데, 이 전략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거와 대표적인 전략인 능동 전략을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능동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나아가고 개선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로 보아서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략의 과정은 평가하고 결정하고 전략을 추구했었잖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동 전략인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인해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개선하기도 하고 하는 바람직한 전략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회피 분산이, 회피라고 하는 건 피하는 거고 분산이라고 하는 건 흐트러뜨린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전략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을 떠올려 현재 부정적 상황을 피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피한다는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별것 아닐 거야, 불쾌한 감정은 금방 지나갈 거야 생각하며 부정적인 상황을 외면하거나 부정적인 상황과 상관이 없는 즐거운 상황을 떠올리는 것들이 그 예래야죠. 회피하고 아예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보면
이러한 전략을 자주 쓸 때 문제는 뭐냐면 주위의 문제에 대해서도 무심한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대요. 아까 능동 전략이라고 하는 건 성숙의 기회로 삼았다면 얘는 무심한 태도를 안게 된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회피 분산 전략에 대한 얘기는 회피 분산 전략은 설명 중에 얘는 회피하는 것인데 나중에 어떤 한계가 있다. 무심한 태도를 갖고 있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네요. 그럼 근본적인 건 아까 어떤 거예요? 능동 전략, 첫 번째 전략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인 것 같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보여주고 개선점도 찾는 거로 보아서 그런데 회피 분산 전략은 그냥 이 상황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계점을 지적했고 셋째 지지 추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아개념과 이거 교류를 한다네요. 교류를 통해서 자아개념과 자존감을 안정되게 유지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려는 전략인데 친밀한 사람을 만나 자기 감정을 토로하여 만나야 되겠네. 이거는 만나서 감정을 토로하거나 공감을 얻거나 조언을 듣거나 도움을 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뭔가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것이 지지 추구 전략이다라고 했는데 이 전략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긴 하는데 세 가지 감정 조절 전략 중에서 회피 분산 전략과 지지 추구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감정 조절에는 유용하지만 근본적인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대요. 그럼 얘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능동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세 가지 감정 조절 전략 중에 가장 바람직한 건 능동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결국 이제 여기서 내용을 요약을 해본다면 세 번째가 이제 지지 추구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지 추구 전략이라고 하는 건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교류를 해서 만나서 공감을 얻거나 또는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 등인데 근데 얘도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어요? 얘도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뭐다? 감정 노동과 감정 조절 전략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첫 번째 능동 전략이다 라는 얘기를 해준 것이지요.